안녕하십니까, 윤원배입니다. 예, 제가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0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같이 그 부담스러운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통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은 한 학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시간 내지 36시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1시간 내지 2시간 만에 어떻게 이거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을런지 참 그리고 그 학생들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이해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향만 가르쳐 주면서 학생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런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 주제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성장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그 성장이라는 것 그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고 그 좋은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경제 성장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주제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경제학자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견해가 좀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그 경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시민단체랄지 또는 이제 약자들 그 관점에서 보는 그 성장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성장을 보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시각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무조건 성장이면 좋다. 성장 지상주의죠. 특히 그 정치하는 분들, 특히 이제 집권하신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성장만을 가지고 그것이 무슨 성장률이 높으면은 큰 업적을 이제 이룬 것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임으로 해서 많은 이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 때문에 또 성장은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1960년대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는 성장이 필요 없다 그런 그 주장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대공황 이후에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돼 가지고 이제 진짜 그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득은 이제 늘은 만큼 늘어났는데 그걸 더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공해 같은 거, 삶의 질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성장은 필요 없다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그 시민단체들 또 다른 외국에서 후진국들이 이야기하는 성장이 필요 없다는 거는 조금 그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견해가 좀 다른 그러한 그 주제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견해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그 성장률,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파악을 하기를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파악하는데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악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그 축에된 이게 사실 성장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대강 이 정도 될 거다 추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이제 의미를 부여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 주장을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먼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과연 그 무언가, 이제 어떻게 파악되는가,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조금 소개를 하고 이제 다음에 어떤 성장이 좋은 성장인가를 차근차근 이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제 활동 규모가 확대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경제는 이제 순환하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생산을 하면은 그 생산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제 소득이 배분되고 그걸 가지고 또 소비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소비하면은 또 그 이제 물건을 공급해 주었던 게 생산이 되고 그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면서 자꾸 커지는 게 이게 성장입니다. 그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성장을
되면은 우리가 소득도 높아지고 소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생산도 다시 커지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부작용만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참 좋은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만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성장 이상주의로 빠져버리고.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많이 하다 보면 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더 특히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성장이라는 것을 이제 통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어느 한 사람의 개인 소득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소득. 그죠? 근데 그것을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생산이든 소비든 또는 이러한 그 분배든 어느 쪽이든 간에 똑같은 것을 관점만 다르게 보는 시각만 다른 것을 파악하는 것이지 똑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분은 똑같거든요. 소비 수요 측에서 판단하거나 공급 즉 생산 측에서 판단하거나 분배된 거 소득 측면에서 파악하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파악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떤 것은 소득 측면에서 파악하고 어떤 것은 소비 측면에서 파악하고 어떤 것은 분배 측면에서 파악하고 조합해가지고 대강 이제 맞추는 것이 이제 그래서 그걸 추계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대강 어느 정도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성장이다 얼마나 성장했다 하는 거 보면은 GDP 성장률이 얼마였냐 특히 1인당 GDP 성장률이 얼마였냐 하는 걸로 파악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양적 지표이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결코 아니다. 이런 걸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게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더 살기가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은연중에 그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높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활이 좋아진가 보다 하는 식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들도 악용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왜 성장이 과연 필요한가? 그죠? 왜 성장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떤 부작용이 없다면은 성장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풍요로움을 갖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죠?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것은 하고 싶은데 그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게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장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이 돼서 종교인이 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일반 사람들이 성인이나 종교인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잘 살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한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러한 그 성장이 과연 우리의 그 바라는 그런 성장인가? 그런 것은 좀 다른 관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성장이 왜 필요한가를 보면은 요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만은 저성장이 빠지면서 성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실업 문제, 그다음에 빈곤, 그다음에 뭐 건강. 실업되면서 이제 건강도 악화되고 뭐 그런 것도 다 연결시킬 수도 있고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요새는 결혼도 지금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냥 경제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이 결코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하는데 그것을 너무 꼭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추구만 해서는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장이라는 것이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반드시 그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래서 왜 나쁜가를 그 이야기를 해줘야 그렇게 이제 토론도 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성장률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인당 GDP나 GNI 또는 GNI GDP 그걸로 이제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많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소득이라고 또는 생산이라고 그러죠, 소비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구스라고 이제 재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만족을 충족시켜주고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구스입니다. 재화라는 것이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생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좋은 것, 구스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이 생산돼 버립니다. 그 배드라고 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공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형적인 예인데, 이것은 빼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GDP나 이런 게 커졌다고 하더라도 나쁜 거, 공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커져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든지 해가지고 병원비 많이 들어가 보면 소득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좋은 것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측정하고 나쁜 것은 빼지 않는다. 그죠? GDP나 GNI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생산해낸다면은 GNP로 파악된 또는 GDP로 파악된 성장률이 높을수록 좋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좋은 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쁜 것이 더 많이 생산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까지 고려해서 성장률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높은 것만 좋다고 우리가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회 서비스 같은 거, 국방이랄지 치안이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치안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게 소득이 증가하는 걸로 이제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치안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하는 걸 파악을 해요. 그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은 치안이 이제 나빠졌다 하면은 경찰도 많이 뽑고,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치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 같은 것도 많이 구입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안이 나빠져가지고 사람 살기 힘들어졌는데 그 사람을 많이 뽑아갖고 돈도 많이, 월급도 주고 무기 같은 것도 이제 도구 같은 것도 구입하는데 지출하고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비용으로 사회 서비스, 치안 서비스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GDP가 올라간 것처럼 됩니다. 그죠? 우리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데 치안이 나빠져가지고. 근데 그것을 개선하게 한답시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월급을 주고 하면 이제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GDP가 늘어난 걸로 해가지고 GDP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한 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런 GDP 통계라는 것을 사용을 할까?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통계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정확해야죠. 통계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신뢰할 수가 없고 그게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못지않게 신속해야 됩니다. 특히 경제 통계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 얼마가 됐는가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어떻게 문제가 있었고 왜 안 되는지 그걸 파악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어오면은 그 파악해봤자 지난 다음에 그 파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신속성, 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계를 파악하는 데는 돈이 들어갑니다. 경제성, 그죠? 가능하면 적은 돈을 들면서도 그런 통계를 파악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정확성을 높이다 보고 또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돈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경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형태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계라는 것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만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가능하면 빨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비용도 생각하면서 정확성도 높이고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잡한 통계를 좀 부족하지만은 별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토비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통계라는 것이 갖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소득 통계도 갖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개선해 가지고 이제 공예 비용도 좀 빼보고 국방비도 이제 좀 조절 좀 해보고 이제 그런 걸 조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질 않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그죠?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런 GDP 통계랄지 GNI 통계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GDP나 GNI로 측정된 성장률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국민소득이 그렇게 좋은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갔다나 늘어났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성장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성장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가?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무조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지상주의자들은 경제활동 궁극적 목표가 마치 그 이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쭉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장을 많이 했죠. 그죠? 어느 나라 못지않게 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대가를 지급을 했어요. 그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오염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그 많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권 유진이랄지 그 어떤 그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성장을 추구하는 형태.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정의가 또 실종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경제에 매몰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그 인간성 이것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사회 전체가 신뢰를 상실하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 사회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데 제가 여기서 특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그 과로 체제입니다. 그죠? 너무 많은 시간을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효과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근로 시간 같은 걸 좀 단축해가지고 건강도 좀 높여주고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 이런 걸 가져야만이 보다 더 새롭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기회가 지금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치 기계가 사용되면서 시간이 되면서 마모듯이 사람들이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남에 따라서 기계같이 마모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보면 나라에서도 보면 말이죠. 50세, 60세면 말이죠. 나가라고 막 강제로 또 나가라고 그런 것까지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결국 이제 바람직한 아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또 소득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보면은 다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조금이라도 늘어난 사람이 있다면 좀 다 늘어났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늘어난 사람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절대 다수는 오히려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바로 소득의 양극화입니다. 그죠? 양극화가 심화됐을 경우에는 전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고통받는 사람도 많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양극화 심화 이것이 항상 성장이 좋지만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오면서 성장에 대해서 뭐 당연한 것처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률이 급격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 우리나라 성장률에 비해서 지금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통계로 제가 좀 조사해 봤습니다만은 1965년부터 80년 연평균 그 경제 성장률이 9.5%였어요. 근데 80년대 10.1%, 90년대 6.3%, 2000년대 들어서 3.9%, 2010년대 와서는 2.4%.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성장률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성장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데 관심이 이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세로만 이러한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장률을 할 때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적정하게 이제 활용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그 성장률, 우리가 그 적정 성장률 또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각 기관마다 그 예측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제 높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면서 성장에 관심이 이제 많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성장률이 떨어지는가?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성장률이 이제 떨어진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죠? 근데 사실은 투자율이 떨어진 것만 맞지만은 투자율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야지 투자율만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가 안 돼가지고 성장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전가일 뿐이에요. 왜 투자가 안 되는가 그걸 밝혀야 되는데 자꾸 이제 투자를 막는데 사실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투자율이 떨어진 건 분명합니다. 통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한동안은 44.4%까지 이제 투자율이 높았다가 지금은 2015년에는 28.5%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걸 뒷받침했던 이제 뭡니까 저축률은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는 저축률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구성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기업이 이제 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외국에서 빌려다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의 뭡니까 저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가계 개인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다 가다 두면은 이제 기업들이 빌려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개인들의 소득이 없으니까 개인의 저축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이윤이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이러한 그 이윤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저축률이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저축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기업의 저축률은 높아지고 개인의 저축률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기업의 저축률이 높아지면 옛날 같으면 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투자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 도는 돈들이 많은 겁니다. 기업들이. 그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도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 원인을 밝혀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투자 안 된다고 해서 기업 니들 무조건 투자해라. 그런다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이라고 했을 때 왜 투자가 안 되는가? 왜 투자를 못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원인 제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들한테 투자만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왜 투자가 안 되는가? 그죠? 그 요인을 좀 이제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전에는 공급이 부족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은 이제 어느 나라든 간에 수출도 되고 이제
뭡니까? 팔리기는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현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급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이게 사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뭐 수출이 안 된다, 투자가 안 된다 그러는데 투자 수출만 아닙니까? 사실 소비도 안 되는 겁니다. 총 수요라고 했을 때 보면은 소비, 투자, 수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하나가 아니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수요가 부족한 건 맞는데 왜 이런 수요가 부족한 현상이 이제 나타났을까? 그런 이유로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인구 고령화를 할지, 이제 출산율 저하를 할지,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효율성도 좋고 일도 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선진국병이 들었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이제 양극화 심화는 이런 것인데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언제부터냐면은 2000년대부터 나타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2000년에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의 그 사이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커다란 변화가 여러분들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외환위기요. 네, 그렇습니다. 외환위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거고, 또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 몇 개국 있습니다만은 외환위기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원인의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 전에는 양극화, 그러니까 양대 진영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89년에 이제 독일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에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됩니다. 그러면서 완전 전 세계 국가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전에는 내 편이나 하면서 잘못된 데는 좀 지원해줘서 다른 편으로 못 가게 이제 지원해주고 그런 형태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이제 자기 국민들 이제 잘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고,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잘못됐을 경우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이 이제 홀로서 모든 국가가 해야 되면서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중국이라 할지 인도라 할지 소련이라 할지 인구 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자본주의화 되면서 굉장히 물건을 이제 싸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출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구가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70억 중에서 그전에는 이게 절반 정도로 나눠졌던 것들이 전부가 30억 정도가 이제 다시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그냥 공급, 수출 특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이라 할지 특히 인도라 할지 이런 나라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장도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공장을 만들어 그냥 싼 값을 그냥 뭐 전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같은 나라는 어떠냐면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것은 경쟁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금융 같은 거 이걸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서 자유화를 외칩니다. 그죠? 규제하지 말고 다 풀어라.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게 우리나라입니다. 1989년에 IMF 사태라는 것이 바로 그런 행사입니다. 89년, 97년은 IMF 사태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이게 다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빌려올 수가 없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당한 것이 바로 IMF 사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경쟁을 막 시켜가지고 금융에서 뺏어가 버리고 제조업 같은 데서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공산권에서 싼 물건을 거의 덤핑 가격으로 이제 국제시장에 내놔버리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자기 진영에 있는 국가들은 좀 도움이라도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고 너희들 경쟁에서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심화되면서 후진국들은 이제 더 어려워지고 선진국들은 이제 좀 버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글에서 이제 힘센 그 뭡니까 동물이 다른 이제 약한 동물들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한동안 엄청나게 이제 금융 자유화시키면서 금융위기를 많이 챙겨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땅값은 그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어요. 후진국들이 다 이제 뺏겨버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익률이, 금융기관들의 수익률이 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미국에다가 이제 집 사라, 뭐 집값 막 올라간다 해가지고 돈 많이 풀어놨는데 그게 이제 회수가 안 돼가지고 나타난 것이 2007년에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예? 이러한 변화가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의 여력, 힘이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저성장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 흐름으로 알고 우리가 그게 대처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런 흐름도 모르고 무조건 말이죠. 투자율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투자율을 높여라. 너희들 기업들 왜 투자 안 하냐? 그죠? 거기 돈 몇 푼 더 줘가지고 투자하러 간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않습니다. 적어도 기업들이 공장 하나 세울 때는 50년, 20, 3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1% 또는 2% 더 낮춰준다고 해서 그 투자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늘어난다면 그건 경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죠? 먼 앞을 내다보면서 진짜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의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경제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 성장지상주의, 성장률만 높이면 맞지 꼭 자기 뭐 치적이나 업적이 크게 쌓은 것처럼 선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성장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전략을 먼저 제시하기 전에 과연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원론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하면은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 생산 요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입니다. 자본을 많이 투입하든지 노동을 많이 투입하든지 또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적은 노동력이나 적은 자본 가지고도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생산이 늘어나는 것, 소득이 늘어나는 것, 성장의 기본 원칙은 자본을 늘리거나 노동을 늘리거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특히 보면 지금 자꾸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력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노동력 계속 증가해가지고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제 뭐 가능하지도 않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을 우리나라에만 계속해서 투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생산이 늘어나면서 어떤 아무런 부작용 없이 생산이 늘어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을 투입하다 보면 이자율도 높아지면서 이제 다른 여러 피해를 입히면서 특히 이제 국제 수지가 이제 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빌려오기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980년대에 보면은 이미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4개국이라고 있고 4인방이라고 있고 4마리 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랄지 이제 대만 이제 홍콩, 싱가포르 그 3마리 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누구도 이제 그 4마리 용이 금방 이제
무너질 거다.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 보면은 네만의 용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높은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그때까지 성장해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선진국과 개발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안 오고 자꾸 기존의 선진국에서 하던 것들 그것을 기계를 사오고 그죠? 거기다 사람만 이제 투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언젠가는 그건 한계에 도달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 머지않아가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IMF 사태도 이제 당하고 그러면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과연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은 항상 바람직한가? 어떤 문제는 없는가? 그죠? 특히 요새 보면은 뭐 알파고도 나온다면 알파고로 인해서 모든 직업이 그냥 기계로 로봇으로 다 대체된다고. 그죠? 기술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보면서 많은 노동력이 대체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18세기 말 19세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초기에 영국 공장에서 일어난 그런 노동자에 의한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체제에 이제 맞선 계급투쟁의 형태를 취했는데 이 러다이트 운동 이제 노동자들이 기계를 막 파괴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정부가 이러한 그 공권력을 동원해갖고 막 이제 그 노동자들을 이제 탄압하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의 지식인들이 이제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이러한 그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이제 가난해지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도 바뀌면서 제도가 이제 바뀌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기계, 기술 발달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기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력이 이제 대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먹고 못 살고 굶주림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까지 이제 파괴하면서 저항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탄압한다고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죠. 국민들이 없는데 탄압해갖고 국민들이 없는데 어떻게 뭐 기업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식한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대응책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근로시간을 많이 줄이는 겁니다. 그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들의 이게 임금 지급이 이제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윤이 떨어진다 해서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제도나 이런 것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서 단순히 기업과 노동자만 되길이 아니라 이제 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 가지고 바로 그런 문제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다 해갖고 기업에 맡겨놔라, 시장에 맡겨놓으라 막 그러는데. 근데 분배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놔가지고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본이라는 것, 자본가의 속성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속성이. 그죠? 나빠서라기보다도 속성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자본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죠? 그렇다면은 그 속성을 나쁜 쪽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이것을 반드시 내야죠. 그죠?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러다트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우리가 동시에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18세기, 19세기니까. 그죠? 한참 된 거잖아요. 200년 된 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왜 복지국가로 갔느냐 하는 거 보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가 꼭 그 경험을 해야만이 이걸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고통을 받고 나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서 예측한다면은 미리서 그죠? 좋은 장치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고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전략으로 성장을 해왔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장 만능주의다 그런 그 비판도 많이 해요. 특히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그 경제는 정부 주도입니다. 그죠? 그 정부 주도에서 사실은 성장률도 많이 높은 것만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 부작용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직도 정부 주도. 그래서 정부가 주도한다 해서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손대라 그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분배가 안 된 것은 미리서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기업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요. 기업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데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스스로 의사에 맡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자유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자유시장을 이야기한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간섭을 하고 분배제도 같은 것은 너희들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반대로 가고 실제로 우리나라 보면은 시장 만능도 아니면서 이제 아닌데도 시장 만능이라는 이제 소리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원래 이제 시장의 기능에 맡기라는 것은 이제 공정한 자유시장입니다. 자유경쟁시장입니다. 경쟁을 하되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것은 독과점 시장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죠? 힘있는 사람들이 우물딱주물딱 하면서 특히 힘없는 중소기업들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는 시장에 맡겨서 나서는 안 되고 이 시장 자체를 독과점 시장을 경쟁시장이 자유경쟁시장이 되도록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엉뚱한데 개입을.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은 대기업 주도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이제 빨리 큰 기업들이 하면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음에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원이 부족하고 그것을 단기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런 전략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너무 장기간 하다 보면은 그 적폐가 누적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 대기업들을 지금 보면은 완전히 관료화돼 있어요. 어떤 정부보다도 더 관료화돼 가지고 특히 대기업들은 보면은 낮에는 회의하느라고 좀 높은 사람도 회의하느라고
밑에 사람들은 일을 못 해요. 뭐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퇴근 시간 때쯤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 하고 답변해 주는 떠는. 그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밤새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이러한 그 능력 발휘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기업, 우리 이제 관료화되는 게 또 문제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행포, 자기의 새로운 기술이나 이걸 방법을 가지고 이런 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과거에 갔던 했던 거 그 방법 그대로 하면서 이윤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밑에 납품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착취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태가 이제 빨리 이제 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진짜 대기업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영인들, 또 학자들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힘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과 내수 중심을 살펴봤을 때 수출 주도였죠. 우리나라가 이제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기계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미국 경제에 너무 의존하다가 지금 이제 중국에 성장하면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수출 의존도가 20%, 25내 30%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이 진짜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는 몸살이 나는 정도. 그죠? 대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물론 이제 정부도 거기에 대한 그 뭡니까 문제점은 다 알죠. 그래서 내수 늘리라 하는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내수가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죠. 그죠? 너무 늦었어요. 오래 전부터 내수 주도로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지금 대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나라도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성장 정책이라는 거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지.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성의 기본을 튼튼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을 우리가 경기 대책이라고 합니다. 경기 대책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을 극복한다는 정책을 내면서 이걸 성장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죠?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이게 집을 많이 짓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좋아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성장 정책입니까? 성장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장기적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쓰더라도 장기적인 우리 잠재 성장을 깎아먹지 않는 그러한 선에 멈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그 단기 정책만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경기라는 것이 이제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드시 경기가 침체됐다 해서 나쁜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경험하다시피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나쁜 점이 있어도 그걸 고치기가 힘들어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경기 침체가 되면은 이제 그 나쁜 점들이 더 도드라지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고치기가 쉬워져요. 그죠? 그런 점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 쉽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도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경기 침체나 이것이 왜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잘못했으면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고치도록 해야죠. 그걸 고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그러한 그 경기의 침체가 아니라면은 그것을 자기 시장 스스로, 기업들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경기가 좀만 나쁘다 하면은 난리 나는 거. 특히 정치 지도자가 잘못했다. 정치를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 써서 그런 식의 이제 공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 방편적으로 대응만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도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러한 그 불균형 성장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보면은 선성장 후분배입니다. 성장 일정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로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에도 소득 흘러가가지고 다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 그죠? 여러분은 많이 이야기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근데 최근에 2015년 6월에 이제 IMF가 이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약하면은 낙수 효과는 없다는 얘기. 그죠? 대기업이 잘 된다거나 또는 부자가 있다고 해서 그 밑에 가난한 사람이 잘 산다거나 중소기업이 잘 된다는 건 아니다. 그 통계를 이제 제시한 것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장 정책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마 그 창조 경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올바른 성장, 좋은 성장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바람직스러운 성장이냐. 근데 한 개인이나 이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바람직한 성장이냐 하는 것은 참 정의하기 힘들어요. 각자 선호하는 게 다르고 좋은 게 다르고 평가가 다른데 그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이게 좋은 성장이다 했을 때 보면은 모든 사람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른데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다르고 그러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게 다 좋은 거다 하고 한다는 것도 꼭 결코 바람직스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어떻게 성장하는 게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케인스가 이제 이야기한 것을 여기다 써놨습니다만은 그 충분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부축적이 행복한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건 뭐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까 그 성장 지상주의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만은 이런 성장한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까 그 부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부작용을 제쳐놓고라도 그죠? 성장하면 무조건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느냐?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죠? 어떤 삶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삶이냐? 그걸 이야기 든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모두 성적자들 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해 놨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제 엄청난 그 대제자들 거느리고 있는 대석학이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것뿐이라는 얘기죠.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의 국한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한 국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어떤 국가, 어떤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다른 부작용만 없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값싸게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내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이게 이제
이제 자유시장 경제로서 그러니까 속성을 다 갖춘 그 시장 경제를 의미합니다. 독과점 시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 경제인데, 여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장 경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규제를 견제를 해줘야 될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나 어떤 특정인에게 맡겨가지고 마음대로 제재하라. 그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를 통해서. 두 번째 하부 구조가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로운 국민의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보면은 다수당이 결정한 것은 다수결로 결정하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걸로.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다수의 행포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이제 억압하고 자기들만 이익만 챙기면서 소수라고 해서 다 무시해버림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싸우고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다수결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다 제대로 다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물론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여기 따른 문제를 어느 개인이나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의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분배 같은 것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바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가 그 대응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여기에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이것이 실현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민주주의가, 형식적 민주주의가 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보면은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돈 좀 주면은 그게 선 넘어가가지고 표 하나 찍어주고, 그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더 잘못된 길로, 더 어렵게 돼버린 길로 빠져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마련돼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자기 능력,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하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거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학에서 보면은 옛날부터 보면은 공리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굉장히 좋은 그 구호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다 합한 것이 그 국가 전체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각자의 행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죠? 그걸 파악하기 힘드니까는 뭐냐면은 각자의 소득을 다 합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크면은 그것이 커질수록 전체가 커지니까 그것이 좋은 사회다 하는 것이 바로 공유주의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공유주의가 이제 제시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왕권 치하에 있으니까 왕이나 내나 모든 사람들의 효용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다 합해가지고 큰 거 많아지면 사회 전체로 많아지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개인의 선호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 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걸 똑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개인을 매입시키는 거예요. 개인이 나타나지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분배,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합하면 좋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성장 지상주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국가 전체적으로 많으면은, 크면은 무조건 좋다.
그 안에 내부에서 개인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든 또는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든 그건 상관없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벌어가지고 몇 사람 손해보더라도 전체만 크면 된다. 이게 공유주의사상. 여러분 거기 동의하십니까? 결코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건 사실은 현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 경제학자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그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GDP만 크면 되는 걸로. 성장률만 높으면 되는 걸로. 근데 그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니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될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안이 제시됐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한다면은 그 존 롤스라는 사람은 바로 맥시민 크라이테리아 해가지고 최소 극대화 기준. 이거 뭐냐면은 최빈층의 만족도,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참 어떤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원을 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소 생활 수준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형태로 좀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트야 센이라는 이분도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효용이나 만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물질적인 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을 그걸 하는 그런 사회. 그렇죠? 그 사회가 바로 이제 아랫대 사회인데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약자라 해서 이렇게 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도 처음부터 잘 시켜주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이제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 일을 잘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아주 존귀한,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가면 어렵죠. 듣기도 좀 불편하실 거고. 근데 이런 것을 다 포괄하고는 그런 어떤 지표가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개인이 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걸 만드는 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같이 공리주의식으로 양적 지표를 가지고 이것만 높으면 된다.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 수 없이 이제 통계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판단 지표를 쓰기를 한다마는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문제점이 뭐다 하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 문제점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경제 정책을 쓰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보면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성장 전략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제시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배경에 있다 하는 걸 전제를 해서 제가 어떤 성장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성장 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이제 성장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나 모든 경우에나 다 최선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성장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상황이 다른 것에 따라서 바꿔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 시대에 적합한 그런 성장 전략이 나와야지. 그죠? 지금 공급은 부족한데 말이죠. 수요를 이제 늘려라. 뭐 그런 식으로 한다 했지. 공급 늘리려 정책을 써야 되는데 수요를 늘려라. 뭐 그런 식의 대책이 나온다면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건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이 바람직스러울 건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장 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경제 환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자주는 안 칩니다만 가끔 골프를 칩니다. 골프도 보면 이제 그 내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 OECD 룰이라는 게 있어요. OECD 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돈을 내기를 하는데 얼마 이상 따면은 이제 벌칙이 가해집니다. 얼마 이상 땄는데 그 해저에 빠지거나 또는 오비가 나거나 잘못해서 뭐 했을 때 물에 빠져버리거나 이랬을 때는 벌칙을 줍니다. 이것이 OECD 룰이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 왜 아마 이 OECD 룰은 골프에서도 우리나라만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룰이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서둘러서 OECD 가입했어요. 그래가지고 1996년에 우리가 OECD 가입했는데 1997년에 우리가 IMF를 맞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서글프지만은 우리 환경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능력에 벗어나게 덜컥 자유화시키고 말이죠. 그래갖고 모든 돈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그게 우리 능력이 안 돼서 관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사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OECD 룰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첫째로 대환경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주의 정치 블록의 해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양극 체제에 있다가 단극 체제가 된 겁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 정책.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화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분수는 이제 EU랄지 이런 식으로 경제 블록화가 또 심화되고, 또 나프타랄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편들을 짜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자유화, 그다음에 아까 경쟁 심화 이것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죠? 공급 과잉이다. 그다음에 대내 환경에서 보면은 참 답답한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가 상실돼 있어요. 상호간에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정의가 실종되고 부정부패 이런 거 심화되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되면은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제대로 잘 해결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된 경우가 더 많지. 문제를 더 키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화되는 상태에서 이제 각국은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보면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 중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어렵다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서도 제일 빨리 회복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경제는 상당히 지금 이제 회복해가지고 물론 이제 과거가 아주 튼튼한 나라 경제는 아니에요. 아직도 미국도 굉장히 밑에는 흔들림이 많습니다. 기초가 아주 취약해요.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가장 성장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이건 이제 뭐 제가 하는 건 이야기보다도 미국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여기다 제가 기술하는 건데 첫 번째가 셰일가스 생산 기술로 인해서 바로 이제 뭡니까 석유 개발 아주 그 싼 값으로 좀 많이 공급하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석유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디트로이트나 이런 그 자동차 산업이 이제 몰락하고 그랬을 때 그 노동력을 거의 많이 흡수를 해줬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유 가격이랄지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되면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양적 완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적 완화라는 그 정책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 썼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미국만이 이제 괜찮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것을 써놨습니다만은 바로 기축통화국의 비용 증가입니다. 돈을 막 찍어내면은 그것을 외국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화폐 주조권이라는데 그 이익이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기들은 돈을 이거 찍어내갖고 막 해도 자기들은 손해가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그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손해가 나는 거죠. 그죠? 그 바로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에 따른 그 부작용이나 비용을 다른 나라에 전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나라에 그냥 자유화를 강요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특히 금융 분야에서 엄청난 착취를 이루어졌는데 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제조업에서 자기 국가의 경쟁력 취약하면 그걸 보호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은 그게 잘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유화를 해갖고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취약한데 미국이 그걸 막 자유화를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덥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후진국들이 엄청나게 이제 자유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붕괴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이익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가져갔는데 특히 2002년도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이제 금융 관련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투자은행이라는 데는 투자회사라는 데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금융관계 투자회사입니다. 거기서는 자기 돈으로는 투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제 고객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투자해가지고 이윤이 생기면 그건 돌려주고 그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왜 투자회사예요, 원래가. 그런데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투자회사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자유화 강요해가지고 보니까는 엄청나게 이득이 생긴다고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수수료만 받고는 게 성이지 않자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돈을 우리가 벌어주는데 우리한테는 수수료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몇 프로밖에. 그러니까 어떤 압력을 거냐면 바로 클린턴 정부 때 월가 사람들이 클린턴 압력을 넣는 겁니다. 지금 이제 힐러리하고도 연관돼가지고 자꾸 공격당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보면은 자기 돈으로 자기 책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돈을 이제 자기 책임화에 해가지고 외국에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한동안 엄청 벌었죠. 그래갖고 그걸 미국에다 가져가지고 이제 집값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 보니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결국 너무 이제 후진국 착취했다가 결국 자기 목에도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이제 자유화 강요에 따른 형태가 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무기 거래. 제가 최근에 그 TV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동요를 느꼈는데 그 포트피플 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 아프리카나 그 국가에서 이제 이태리입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그 피난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젊은 친구 하나가 한 얘기가 그래요. 우리 그 이민 받아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이 전쟁만 없게 해달라. 전쟁만 없게 하면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한다니. 아주 젊은 애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신문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죠? 그게 지금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게 보면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무기 팔아먹고. 근데 미국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 영국, 뭐 독일 다 관련돼 있죠. 프랑스나. 그죠? 근본적인 문제를
대국들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세력 다툼을 그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부족을 영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다 각각 따로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무기도 공급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러한 그 대국 그 제국주의적 착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결코 미국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미국이 상당히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유로 국가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 전에 포르투갈을 가서 보니까는 거기도 해양 박람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도 다 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유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원조를 해줘가지고 다 지었고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는 텅 비었어요. 원조를 해줬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뭐 하는 그리스나 이런 데 보면은 산업이 다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쓰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침체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놨어요. 옛날에 그 IMF 환율 제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이 이런 경쟁적으로 환율을 인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환율을 인해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임금 궁핍화 정책이라고 내만 잘 살면 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경쟁적으로 환율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제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계 전체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브레튼 우드 협정에 따라서 바로 고정 환율제를 채택한 겁니다. 그죠? 환율 한번 정해놓고 딱 고정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20년 지나도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각 나라마다 발전 속도가 다르고 성장 속도가 다르고 막 다르는데 어떤 나라는 경쟁력이 아주 높아지는데 어떤 나라는 경쟁력이 낮아지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환율을 변동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환율을 경쟁을 못하게 해놓고 보니까는 나빠진 나라는 계속 나빠지고 경쟁력 좋은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래도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제 특히 호주국도 이제 뭡니까?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것이 해체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변동 환율제로 바뀌었어요. 각국이 환율을 이제 자유롭게 자기 이제 국제 수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EU라는 나라가 바로 이제 유럽의 전쟁을 없애자 하는 커다란 이제 모토를 내세우면서 그 첫 번째로 이제 환율을 이제 단일화시켜 가지고 환율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IMF 때 그 고정 환율제 같은 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약한 그리스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신에 거기에 수출 많이 한 독일이나 프랑스나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이 독일이나 거기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죠? 바로 이러한 그 환율제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제 한 국가가 돼버리든지,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적어도 재정 정도까지도 통합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지금 이 체제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중국. 이게 참 어떻게 될는지 걱정스러워요. 사실 판단하기 힘든 게 한 20년 전에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제가 그 금관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중국 곧 망한다고 그랬어요. 금융 부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당시 20년 전에도 그죠? 이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소국이 입장 관점에서 파악하기가 힘든 게 워낙 큰 나라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하도 크니까 그것을 컨트롤하고 또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언제까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실은 옛날 20년보다 훨씬 커졌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컨트롤하기가 이제 한계에 온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잘 넘어가야만이 되는데, 다른 나라 뭐 걱정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진짜 중국이 어려지면은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질 텐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는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이랄지 환경 변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성장 정책이라는 게 뭘까 하는 저는 일자로 나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보면은 OECD 연간 국가별 근로시간인데 통계가 2013년도 나왔습니다만은 멕시코가 2237시간, 한국이 2163시간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런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는 국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네덜란드가 제일 낮은 걸로 나왔는데 그 평균만 하더라도 1770시간이니까 우리나라하고 보면은 한 400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연간. 그러면 한 5분의 1, 4분의 1까지 이제 평균으로 가는데도 한 400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줄여야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하고 비교하면 그 2배가 나요, 차이가. 그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네덜란드가 못 사는 나라냐, 경쟁력이 취약한 나라냐, 그건 아니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건전한 노동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갖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특히 이러한 노동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기술개발, 이거 머리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겠느냐. 실제로 보면은 이러한 그 자기의 능력 발휘가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부터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근로자들 보면은 과로에 지쳐가지고, 그죠? 집에 가면 쓰러져서 하도 늦게도 갑니다만은 쓰러져가지고 뭐 할 여력이 없어요. 그죠? 그럼 아침에 또 빨리 가면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상태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그죠? 인간이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리고. 첫 번째,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결코 그 삶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그 단순히 경제 성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경제 발전에 있어나 사회 발전에 있어나 인간답게 살도록 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그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여기는 조금 이제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통계는 좀 더 많은 시간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사실은 근로시간을 좀 늘리자고 그런 겁니다. 그죠? 너무 이제 일을 않고, 그죠? 일한 시간 짧으니까 이제 오히려 비효율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하셨어요? 프랑스에서도 근로시간 이제 늘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나라가 근로시간 줄여갖고 되겠냐는 얘기죠. 그죠? 근데 절대 시간은 말하지 않고, 그죠? 거기서는 늘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줄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이러한 그 근로 시간을 이제
단축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효과라면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재 축소입니다. 산업재해 이게 이제 엄청난데 사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이거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튼 전문가들이 이제 제시한 방법이 나온다마는 그 타당성은 떠나서 여튼 그 보면은 2011년에 그 산재 비용이 약 18조 원 연간.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그 여기는 교통사고까지 넣어서 했습니다만은 그 비용이 31조 원이에요. 지금 그 대우조선 그걸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그 지원액을 얼마를 할까 하는 것이 5조 할 건가 10조를 할 건가 막 그래요. 그죠? 이게 30조라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30조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나는 그 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가정 파괴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고 봐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기능도 떨어지고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러면서 마치 기계가 마모돼서 이제 줄어드는데 그것은 그 어떤 그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이제 과로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노력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제 어떤 그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도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과외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근무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교육 시간을 늘려주는 거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우리 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일자리 지금 요새 보면은 일자리 나누기 갖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이죠 그 비용을 누가 이제 부담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러한 그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나누기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런 거 해서 하면은 바로 이러한 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용의 증가 이것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많은 이제 연구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이것이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소비를 해주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바로 지금은 따라서 과거 같은 방식으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투자도 많이 늘리고 그러면서 투자 주체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가가 이제 자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의 이득률을 이제 높여줘 가지고 바로 이제 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그 정책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윤주도 성장으로는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분명히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그죠?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근로자들의 몫이 너무 크니까 너무 적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기업가들의 이제 투자도 않고 그러면서 그 자기 소득만 많이 가되니까 그걸 좀 줄여가지고 그 소비 성향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임금주도 성장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그죠? 그 공급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 이건 우리나라뿐만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IMF라는 나라는 그 미국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을 대변하는 기관이에요. 그런 IMF마저도 이제 전 세계가 그 임금주도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그 GNI, 그 우리나라 국민소득 중에서 이제 가계소득, 개인 이제 가계소득이 95년에 70.6%였던 것이 2012년에 62%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기업 소득은 16.6%, 23.3%. 나머지는 이제 정부 수입입니다. 정부 세금이랄지 이걸 걷어가는 건데, 여기 이 숫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의 소득은 늘어나고, 그죠? 비중은. 근데 가계 소득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정상화시키는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또 복지비 지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비 등에서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또 아까 그 뭡니까 근로시간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그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비 지출이 2013년에 보면 10.7%, OECD 평균 22%예요. 그러니까 북구나 이런 나라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도 그 50%가 넘은 나라는 예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평균 22%인데 10.7%에서 말이죠. 자꾸 이제 복지비가 많다 하는 것은 이게 체육기 매피고 그 정책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이야기해야 될 것도 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어디 대책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저장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뽑아서 한번 보시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두는 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제 성장과 자유, 성장과 분배, 성장과 통일, 성장과 교육 이런 것들인데 어느 거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 중요한 주제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시간 제약상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